네, 안녕하세요. 저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조원규 교명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시간에 오늘 3강인데, 오늘 3강의 제목은 콘텐츠 IP와 드라마의 상관성에 대한 그 산업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고 나눠볼 시간입니다. 어,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과목이 지금 비대면 수업의 스타일링에서 줌 수업, 그렇죠. 이제 실시간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오늘 같은 그 케이스는 조금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들으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시 그 녹화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얼굴을 못 보고 실시간이 아니니까 또 어색함이 있는데 잘 양해해 주시고 함께 오늘 이렇게 첫 강, 두 강, 세 강 이렇게 차수로 나눠서 첫 시간, 두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지금 그 드라마 콘텐츠가 갖고 있는 그 한국의 드라마의 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셨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드라마 스타일, 한국 드라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역사를 갖고 내려줘 오면서 갖게 된 나름의 어떤 클리셰와 스타일, 그걸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드라마가 왜 그렇게 연류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약간 그 천편일률적인 가족 드라마의 소재와 클리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시청자의 팬덤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제작 여건과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눴었는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그 한국의 드라마의 특성을 약간 이제 크리틱한 디멘션에서 나누었었더라면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한류에 대한 입장에서 이제 그 드라마의 특성의 그 진화 단계, 에볼루션 프로그레스를 조금 나눴던 것 같아요. 한류가 형성되게 된 계기의 첫 번째 촉발점이 자발적 그 향유와 생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발적 향유와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K-팝 혹은 K-드라마, 뭐 K-푸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국가 단위나 그 단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 정서 자체의 충성도가 높았다라는 게 저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주목해왔던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지속해왔다. 자, 그것이 촉발점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아시아권에도 수출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권에도 한국의 드라마가 유의미하게 이제 런칭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콘텐츠라는 그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지금 한국 사회나 산업 전반에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자리를 잡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드라마 콘텐츠가 갖고 있는 상관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냥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화면에 그 화면 텍스트에 나오는 것과 유관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메모하시고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창에 그냥 들으셨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콘텐츠 IP에 대한 어떤 느낌 그리고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갈게요. 먼저 IP라고 제가 지금 콘텐츠 IP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IP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뭐 물론 IP의 개념에 대해서 다들 뭐 학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는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IP란 게 뭐냐?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얘기합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식적 명칭에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요 워딩은 지적재산권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뭐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가치,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되는 가치의 차원에서 유형의 소유물을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obsession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재산 가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들을 창작해내고 그것을 가공하고 그것을 스타일링 해가지고 그 스타일링 했던 가공물, 무형의 가공물을 재산적 권리로 주장하게 되는 상황. 그것이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IP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유형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 지속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 지속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발명을 하는 부분,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그리고 문학, 음악, 미술 작품에 대한 그 예술재산권이라고 이걸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적재산권, 무형에 대한 재산 소유에 대한 권리와 지속의 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뭐 디자인이나 어떤 발명한 것, 그 다음에 상표 같은 것들을 특허청이나 아니면은 그 상호나 상표로 등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산출해내는 방식 중에 하나인 산업재산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학작품,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웹툰이나 웹소설 혹은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기획안, 이런 부분까지를 총 망라한 콘텐츠가 바로 문학 콘텐츠의 하나의 일종으로 포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2010년도까지도 볼게요.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이 문학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본다 그러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가 들어오냐 하면은 바로 그냥 단행본 소설에 좀 국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이 돼서 나오는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세이, 뭐 이런 책들에 대해서 문학적 그 저작권으로만 인정을 받던 추세가 있었었는데, 뭐 이제는 완전히 그 플랫폼이 달라졌죠. 웹소설과 웹툰이 주장하게 되는 저작권의 파이와 그 규모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지는 그 스토리텔링 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저작권 그 가치가 상승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그렇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음악 관련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도입이 이제 결정적이죠. 예전이라는 기준도 참 모호하긴 한데, 예전에는 CD나 지금도 CD는 팔죠. CD나 DVD 같은 어떤 그 앨범을 위주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앨범이 뭐 멜론이나 그런 어떤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스트리밍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저작권을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하고 디자인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뭐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 디자인도 사실은 파인아트에 속하는 미술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디자인과 미술은 그렇게 저작권의 산업재산권과 예술재산권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IP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무형에 대한 재산권리,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이 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예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표하는 것, 문학, 음악, 미술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예술 저작권이라고 총칭되는 문학과 음악과 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IP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제가 지금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이 무체, 이게 무체라는 게 이제 무형이라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동산 말씀드렸을 때, 부동산 동산이라는 거는 두 개 다 범주가 그 유형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지적으로 창작해내는 어떤 콘텐츠, 아이템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콘텐츠 아이템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무채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는데 바로 무형의 재산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술재산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누는데 이렇게도 나누어집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는 예전에 좀 약간 전통적인 용어인데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권리 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산업적 구분인 것 같아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했을 때 발명,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특허청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한다든지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된다. 아니면 발명품 등록 같은 건 다 특허청이 지금 관할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쓴 이야기, 뭐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드라마 대본을 썼다? 아니면 웹소설을 썼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어디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발표하게 돼서 저작권을 인정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또 발표하지 않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장은 어떤 수익 가치로 전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한국저작물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허청은 발명, 상표, 디자인 어떤 산업화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상품권이나 발명 특허에 대한 등록을 주관한다면 한국문학예술위원회나 한국저작물관리위원회는 그 약간 무형의 자기 이야기나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등록해준다. 자,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IP의 전체적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이제 IP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계속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IP가.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허청과 그 한국저작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콘텐츠 수업이 아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한국과학기술대다 아니면 카이스트다 이런 곳에 있었을 때 이른바 이제 인공지능이나 공학을 연구하시는 학생분들이 이제 산업재산권에 대한 특허 심사를 계속해서 산학연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랩을 만들어서 학생과 교수가 함께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아이템을 발굴한 걸 실제 특허까지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뭐 특허 상품 같은 것들이 산학연계를 통해서 발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남대 무슨 어디 포도 보호 연구소 뭐 이런 미생물학 연구소 이런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런 연구소 산학연구소에서 어떤 상품을 런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런칭을 한 다음에 기존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만약에 요식업이다 그러면은 요식업 플랜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와 그리고 대학교에서 연구한 산학연구연구소가 서로 MOU를 맺어서 상호교란을 맺어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그 지적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발명, 상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와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이제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이거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저작권 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되는 저작권 등록 케이스가 있고 그 퍼블리싱이 된다. 이게 출판, 책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출판물이라는 퍼블리싱 개념이 어떤 단행본 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웹상에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 텍스트를 올려서 랭크시켜서 그것이 다중의 대중에게, 다중의 독자에게, 다중의 유저에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출판이라 퍼블리싱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계정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네이버 플랫폼 자체가 여러분이 만약에 생산하게 된 텍스트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만의 어떤 독창적 아이덴티나 브랜드를 표현했다. 텍스트로. 그리고 텍스트라는 게 입체적이죠. 꼭 어떤 고정된 텍스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텍스트를 표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저작권은 퍼블리싱 된과 출판과 동시에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뭐 복붙을 하거나 붙여넣기,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그거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여러분 뭐 한지연 학생이다, 뭐 한지연 학생, 뭐 강성지 학생이다. 그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뜻을 담은 고유의 독창적인 텍스트를 퍼블리싱해요.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뭐 그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년. 근데 저작권은 상당히 길어요. 저작권은 이 저작을 창작한 사람이 생존에 살아있을 때는 그 저작권은 저작자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저작가가 만약에 이제 사망했다. 사망한 다음에 50에서 70년까지는 저작권이 계속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의 출판도 보시면은 그 70년 이전에 있던 작가들 있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나 뭐 까미나 이런 작가들 지금 50년 지났죠. 50년 지났으니까 그런 저작물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물이 저촉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저작자가 살아있거나 저작자의 사후 50에서 70년까지는 저작권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FTA 협정 아시죠? 이게 산업에 관련된 무역 자유협정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영화 그리고 남미 여러 나라와 FTA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는 나프타 협정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가 간 맺는 무역 조합이 있어요. 그럼 무역조합에서 보시면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어떻게 지금 묶었냐? 2014년 7월 1일부터는 70년으로 개정했어요. 원래 50년이었다가 그만큼 이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국가 간 제도상 차이가 좀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어디까지 지금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는 걸로 잦은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무역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보시면은 갤럭시 아이폰과 갤럭시 폰, 삼성의 갤럭시 폰과 애플의 아이폰에서의 그 디자인의 표절이나 디자인 도용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국제중재심사가 재판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 게 이제 지적재산권의 그 잦은 무역 분쟁의 이제 대상으로 되고 있고, 이 지식재산권은 계속 다양해져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확장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의 형태를 지식재산권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게 그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실제는 디자인 도용에 대한 문제로 갤럭시 폰과의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무역 제재를 통해서 사실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을 다 공급 중단하게 되는 것은 다소 폭력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화웨이가 먼저 그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유권 해석의 차이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돌아와서 애플의 아이폰과 갤럭시 폰의 그 디자인 도용 논쟁과 법정 분쟁의 핵심은 그 아이폰이 갖고 있는 라운딩 디자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라운딩 디자인이 곡선 디자인을 삼성의 갤럭시 폰이 유사하게 사실은 도용했다라는 주장인 건데 라운드가 어떻게 지식재산권으로 해석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단면을 직선의 레이어가 아니라 곡선의 레이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 곡선의 레이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먼저 주장할 수 있는가? 직선에 대한 사용은, 그러니까 라운드나 리니어에 대한 사용 여부는 지식재산권에 어떻게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 해석은 아시아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게 바로 IP의 지금 지식재산권의 현재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콘텐츠 IP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콘텐츠 IP는 개인의 형태에서 출발한 지적 창작물의 작은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IP가 지적재산권인데 그 중에 저작권이 있었죠. 근데 그 저작권 중에서 텍스트가 있죠.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그 군집, 이 형태를 콘텐츠 I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OTT가 이제 OTT 서비스를 얘기하죠. 그리고 각종 웹 플랫폼을 통해서 전개되는 그 자기 정체성과 브랜드 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콘텐츠 IP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꼭 어떤 전문 작가가 아니고서는 스토리텔링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하고 조금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뭐 그냥 쉽게 우리가 유튜버 아이템으로 볼게요.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영상 활용물이라는 그 아이템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게 어떻게 아이템이 될 수 있을까? 이른바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게 그냥 개인이 먹고 있는 거를 어떻게 IP화 시키지? 근데 그런 게 다 콘텐츠 IP가 되고 그런 어떤 짧은 러닝타임, 쇼타임이지만 5분, 10분, 15분 동안 그런 어떤 개인의 롤플레이를 통해서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어지고 그 스토리텔링이 지적 창작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적 창작물이 수익 모델로 진화가 가능하죠. 실제로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바로 그렇게 구독자 수효라든지 조회수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단적인 예로 콘텐츠 I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 IP는 처음에는 개인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개인이 기발한 아이템이나 기발한 어떤 스토리텔링 포맷이 이게 비즈니스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IP는 결국 개인 사업자가 이제 확장되는 IP 사업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활동하게 되는 비즈니스 커머스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수익 모델로 이제 대두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대규모 조직 단위의 회사나 매체 비즈니스가 유행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1인 사업자와 1인 아이템들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려서 그런 1인 아이템의 콘텐츠 IP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제 구성하게 된다. 그게 바로 콘텐츠 IP 시장의 그 어떤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콘텐츠 IP가 어떻게 그럼 성립을 할까? 자, 유튜브 플랫폼을 봤을 때 유튜버들이 갖게 되는 뭐 카테고리는 단순하게 나눠질 수 있겠죠. 뭐 자동차 관련 정보, 아니면 요리 관련 정보, 라이프 스타일 관련 정보, 아니면 그냥 브이로그. 자, 그런 것들이 카테고리로 나눠지지만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세밀하게 나누어지겠죠. 만약에 뭐 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해도 책에 대한 분야가 또 나눠지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해도 그 자동차의 정보도 거기서 또 분화가 되죠. 그 쇼잉이냐, 자동차에 대한 쇼잉만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ASMR을 해줄 거냐, 자동차 배기음이라든지 질주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의 그 정비 과정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재원과 다른 차와의 비교를 통한 그 어떤 우위와 우열을 가리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IP가 창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립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창작자의 1차 저작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 소개한다고 해도 먹방을 소개한다고 해도 자 여러분 실명권에서 죄송해요. 성재 씨가 만약에 먹게 되는 짜파게티와 주원규인 제가 먹게 되는 짜파게티는 1차 저작물이 다른 거죠. 예, 똑같은 어떤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1차 저작물이 만약에 성재씨가 짜파게티를 먹어서 그걸 영상으로 올렸으면은 그건 성재씨의 저작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렸던 게 매체로 다변화된다? 이게 매체로 다변화되는 게 뭐냐? 만약에 5분 동안 영상이었는데 그걸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웹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매체 다변화고요. 아니면 나는 어떤 글을 써서 이거를 웹소설화 시켰다 해서 웹소설로 만들어내면은 그거 역시도 매체가 다변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원소스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매체로 다변화되는 저작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저작물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등장한다. 만약에 주원규가 짜파게티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원규라는 캐릭터가 짜파게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이제 광고 마케팅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주원규가 먹은 짜파게티가 유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트렌드를 포지션을 점유하게 되는 거고 주원규가 먹은 짜파게티라는 게 패키징이 되면 물론 짜파게티라는 그 기초 브랜드하고 협업이 돼야 되겠죠. 협업이 되고 나면은 그게 전개 과정이 이제 유연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가지 보시면 콘텐츠 IP 분야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었는데 정보 가공이나 움직이는 정보의 가공, 수집 전달. 지금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 IP가 예전에는 개인이나 작은 소규모로 했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수익 모델이 되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의문이 있었고 실제로도 장벽이 높았어요. 하지만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을 통해서 이제는 다양한 네트워크나 다양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면서 네트워크 팬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사이클 무브먼트 형태가 출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플랫폼을 예로 들어서 음악과 미술, 시사나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콘텐츠가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OTT 서비스는 계속 지금 인터넷 기반으로 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다라는 정의를 받고, 자,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서 체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돌아오겠습니다.